I got the cash in the bag. 2008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를 동시에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난 모녀. 하지만 한 남자의 등장으로 모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어느 날 밤 모녀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모녀의 옆방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 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은 바로 대개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싱가포르 역시 지난 15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이순. 이순은 2019년 기준 인구 24만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 북부 지역의 북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주거도시입니다. 2008년 9월 18일 저녁 8시 무렵 11번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남녀가 싸우는 듯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말다툼 도중 몇 번이나 크게 대개를 말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저 흔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녀는 한동안 큰 소리로 다투더니 이내 소리가 잦아듭니다. 이웃들은 잠시의 소란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자리에 듭니다. 잠시 후 밤 12시 35분 아파트에도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 정적을 깨고 한 녀석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여성이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진짜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 주민이 서둘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순간 쿵! 여성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경찰은 아파트에서 떨어진 여성을 발견합니다. 여성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가까이 다가가 여성이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여성에 대해 묻지만 그는 여성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고 맨 꼭대기층인 12층부터 한 층씩 내려오며 집집마다 탐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12층부터 7층까지 조사하지만 아직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6층을 조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6층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에 피가 묻어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이 집에서 문제가 일어났음을 직감한 경찰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을 두드리고 불러보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안에서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남성은 자신을 왕씨라고 소개하고 현관문에 피는 자신이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손을 베어 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그의 손을 확인합니다. 확실히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지만 과일을 깎다가 다친 상처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 놀라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집안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온 사방에 피가 흥건했고 침실에는 두 명의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침대 위에, 다른 한 명은 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방으로 가보니 옆방 역시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10대 소녀를 발견합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여성까지 피해자만 모두 4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낮은 범죄율로 자랑하죠. 이런 참혹한 사건 현장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싱가포르 경찰은 도심 주거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댑니다. 이때 경찰의 움직임에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소녀가 미세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소녀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집에서 다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은 경찰에게 문을 열어준 왕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왕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4명은 모두 중국인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중국 대사관의 협조하에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침실 침대 위에 있던 여성의 이름은 장맹, 당시 나이 42세. 그녀는 1966년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맹은 해운업에 종사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딸을 1명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장맹은 남편과 이혼합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딸과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침실 문 옆에 쓰러져 있던 여성은 장맹의 딸 17세 소녀 풍건우입니다. 2007년 12월 풍건우는 어머니 장맹을 따라 싱가포르로 유학 왔습니다. 풍건우의 친구들은 풍건우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좋아 그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건 처음에 나온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진 여성은 양첩, 당시 나이 36세. 양첩은 2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싱가포르로 오기 전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녀 역시 큰딸의 미래를 위해 큰딸과 함께 싱가포르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있다가 발견된 10대 소녀는 양첩의 큰딸로 이름 이미려, 당시 나이 15세. 병원으로 이송된 이미려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리어는 싱가포르로 유학 온 뒤로도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42세 장맹, 장맹의 딸 17세 풍건우, 36세 양첩, 양첩의 딸 15세 이미려, 이렇게 두 모녀는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 그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집을 렌트한 사람은 장맹입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비싼 생활비를 줄여보고자 장맹이 양첩 모녀에게 남는 방을 세놓아 두 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 왕직원, 당시 나이 42세. 그는 1966년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직원은 싱가포르로 오기 전 천진 항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1명 있는데 이혼 당시 양육권을 뺏겨 아들은 전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왕직원이 싱가포르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왜 싱가포르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는 그가 어떻게 피해자들과 함께 아파트 6층에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는 무슨 관계이고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에 중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직원과 피해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문의 용의자 왕직원은 양첩의 남자친구이며 그들이 함께 쇼핑하는 걸 봤다는 사람부터 그들이 친밀하게 데이트하는 걸 봤다는 사람까지 그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양첩의 가족과 지인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양첩의 가족은 왕직원은 장맹의 남자친구이며 장맹이 왕직원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왕직원과 장맹이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이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별별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왕직원은 양첩과 장맹 모두의 남자친구였으며 오랫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양첩과 장맹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두고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싱가포르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공개합니다. 왕직원은 장맹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중국 천진 출신으로 1966년 주식을 하다가 알게 됩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5년 왕직원이 이혼하자 장맹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장맹은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직원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고 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왕직원은 아무래도 장맹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장맹을 추궁했고 장맹이 아직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왕직원은 장맹에게 이별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맹은 끈질기게 왕직원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다시 당신을 만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렸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맹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씁니다. 나는 왕직원을 사랑합니다. 그와 결혼할 거예요. 왕직원은 혈서까지 쓰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맹의 행동에 크게 감동받습니다. 장맹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낀 왕직원은 자신도 장맹에 대한 마음을 맹세하겠다며 장맹의 얼굴을 자신의 등 뒤에 새깁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장맹은 여전히 혼인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엄연한 불륜이었죠. 이들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맹의 남편 풍씨에게 발각됩니다. 풍씨는 공무원입니다. 그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풍씨는 아내 장맹에게 왕직원과 함께 삼자대면하자고 합니다.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장맹의 남편 풍씨는 아내 장맹에게 자신과 왕직원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장맹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왕직원을 선택합니다. 풍씨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결정합니다. 풍씨가 장맹과 갈라서겠다고 하자 장맹의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장맹의 부모는 질이 좋지 않은 왕직원이 순진한 딸을 꼬드겨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며 왕직원의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고용해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힘들어진 왕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만 위안, 우리 돈 약 7,300만 원을 챙겨 장맹과 함께 다른 도시로 도망갑니다. 2007년, 장맹은 결국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풍씨가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장맹은 다시 전 남편 풍씨에게 돌아가 극진히 그를 돌봅니다. 그러던 중 장맹은 딸 풍건우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 장맹과 딸 풍건우는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장맹이 딸과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왕직원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도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2008년, 잠시 일 때문에 중국에 들어갔던 장맹이 다시 왕직원을 찾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갑니다. 장맹은 왕직원에게 함께 싱가포르에 가자고 말합니다. 장맹의 제안에 왕직원 역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맹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합니다. 2008년 7월, 왕직원이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따로 비자가 없었던 그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중간 중국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장맹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왕직원은 장맹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두 달여 만에 그가 사랑하는 이를 죽이고 싱가포르와 중국, 양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중심에 설 줄 말이죠. 싱가포르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한 단서를 바탕으로 왕직원이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 묻은 칼 4자루를 발견합니다. 왕직원은 범행 도중 흉기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하는 기행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들에게 아주 큰 원한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왕직원의 연인 장맹은 48곳이나 찔렸고 그중 6곳이 치명상이었으며 장맹의 딸 풍건우는 45곳이나 찔렸고 그중 12곳이 치명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양첩의 딸 이미려도 41곳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6층에서 떨어진 양첩은 가장 상처가 적었는데 주로 손에 상처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왕직원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 동기와 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직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피의자 왕직원, 한 사람의 주장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왕직원은 진심으로 장맹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그녀를 따라 싱가포르로 옵니다. 그가 싱가포르에 도착하자 장맹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장맹은 왕직원에게 고가의 가방과 옷, 신발 등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장맹을 사랑했던 왕직원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물건들을 다 사주다 보니 어느새 퇴직금으로 받은 40만 위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불안해진 왕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돈이라도 아껴 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죠. 왕직원은 자신의 결심이 무색하게 사흘 만에 2,800위안, 우리 돈 약 51만 원을 써버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던 왕직원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서에 의뢰하려 했지만 의뢰비만 1만 위안, 우리 돈 약 184만 원이 들었습니다. 왕직원은 연인 장맹에게 도와달라며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직원의 요청을 거절한 장맹은 왕직원에게 자신과 왕직원의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되도록 방 안에서만 지내라고 요구합니다.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다니라고 말하죠. 이날 이후 왕직원은 방 안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장맹은 특히 딸 풍건우가 집에 있을 때는 왕직원이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맹의 딸 풍건우는 왕직원 때문에 자기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해 왕직원을 증오했습니다. 왕직원이 선물을 사주며 풍건우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직원이 지내는 방에는 따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왕직원은 비닐봉지와 신문지를 이용해 용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모두 나가면 그제야 용변이든 비닐봉지와 신문지를 처리할 수 있었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장맹은 왕직원이 방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속옷조차도 말이죠. 만약 옷을 입다 걸리면 장맹은 미친 듯이 왕직원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왕직원에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장맹이 세상을 떠난 이상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직원이 말합니다. 전 장맹의 노예나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사람들이 집에서 모두 나가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집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장을 봐와서 밥까지 지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전 제대로 된 음식도 먹을 수 없었죠. 항상 장맹과 풍건우가 남긴 걸 먹어야 했어요. 경찰이 왜 그렇게 생활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왕직원이 이어서 말합니다. 직장을 나오며 받은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려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장맹이 걸핏하면 절 빈털털이라고 무시하며 깔봤지만 장맹이 집을 나오면 마땅히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참아야만 했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장맹이 갑자기 대게가 먹고 싶으니 사오라고 시킵니다. 해산물이 흔한 싱가포르에서도 대게는 가격이 꽤 나가는 음식입니다. 가뜩이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게를 사오라는 건 왕직원에게 너무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장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왕직원은 하는 수 없이 700위안, 우리 돈 약 13만 원을 주고 대게 2마리를 삽니다. 장맹과 풍건우는 왕직원이 사온 대게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왕직원에게는 조금 더 주지 않았죠. 며칠 후 장맹은 또 대게가 먹고 싶다며 왕직원에게 대게를 사오라고 말합니다. 왕직원은 더 이상 돈이 없다며 그녀의 심부름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맹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습니다. 궁지에 몰린 왕직원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비싼 대게 대신 그보다 값이 싼 생선 몇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직원이 대게가 아니라 생선을 사오자 장맹이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이 거지 같은 게 돈도 없으면서 대체 싱가포르는 왜 온 거야? 빈대 같은 놈! 장맹의 막말에 왕직원도 이번만큼은 참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다툽니다. 밤 9시 싸움이 잦아들고 가까스로 진정된 왕직원과 장맹은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왕직원은 생각할수록 분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를 위해 퇴직금까지 다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날 향한 모욕과 조롱뿐이라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왕직원은 화를 식히기 위해 부엌으로 세수를 합니다. 싱크대에서 씻고 있는 왕직원의 눈에 선반에 놓여있는 칼이 들어옵니다. 칼을 보자 왕직원은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왕직원은 칼을 들고 침실로 가 잠이 든 장맹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장맹의 딸 풍건우는 침실에서 나는 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풍건우가 침실문을 엽니다. 그 모습을 본 왕직원은 재빨리 풍건우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그녀를 찌릅니다.
잠시 후 양첩의 방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야 왕직원은 집에 장맹 모녀 말고도 양첩과 그녀의 딸 이미려가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왕직원은 양첩의 방으로 갑니다. 양첩은 왕직원이 방에 도착하기 무섭게 딸 이미려를 두고 혼자 빠르게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왕직원은 방에서 혼자 떨고 있는 이미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고 양첩을 찾아 나섭니다. 왕직원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양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양첩의 방으로 돌아오니 양첩의 딸 이미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려는 왕직원이 엄마 양첩을 찾으러 간 사이 기회를 틈타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왕직원은 화장실에서 이미려를 발견합니다. 그때 쿵 하는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왕직원은 베란다 밖으로 양첩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이 커지자 왕직원은 재빨리 짐을 꾸려 집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현관문에 그의 손에 묻어있던 피가 묻은 것입니다. 하지만 왕직원보다 경찰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경찰은 이미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고 집집마다 탐문조사에 나선 뒤였습니다. 도망치려던 왕직원은 경찰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왕직원의 진술입니다. 이것은 왕직원의 일방적인 진술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왕직원은 장맹과 장맹의 딸 풍건우는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양첩과 양첩의 딸 이미려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자신이 뭘 했는지 자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경찰이 묻습니다. 양첩을 베란다에서 밀어떨어뜨린 거 아니야? 왕직원은 절대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다시 철저히 조사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왕직원의 진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양첩의 손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모두 칼자국이었습니다. 베란다 외벽에 있는 대나무에도 피자국이 있었죠. 검사 결과 모두 양첩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양첩은 왕직원을 피해 베란다 밖에 있는 대나무를 잡고 숨습니다. 그런데 금방 왕직원에게 들켜버리죠. 왕직원은 대나무를 잡고 버티고 있는 양첩의 손을 칼로 마구 찔러 그녀를 떨어뜨립니다. 즉, 양첩 역시 왕직원이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천운으로 살아남은 이미려는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생존자입니다. 이미려는 왕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직원은 양첩과 이미려가 있는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들이 있는 방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려의 말에 따르면 양첩과 이미려는 옆방에서 나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 두려움의 공포로 방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왕직원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무자비하게 양첩과 이미려를 공격합니다. 양첩과 이미려는 있는 힘을 다해 왕직원에게 저항했고 왕직원이 빈틈을 보인 사이 양첩이 먼저 재빨리 도망갑니다. 엄마 양첩이 도망간 사이 이미려는 왕직원을 발로 걷어차고 화장실로 도망칩니다. 왕직원은 이미려를 바로 쫓아가 공격합니다. 양첩과 이미려가 지내던 방문 바깥쪽 손잡이에 장맹, 풍건우 그리고 왕직원 세 사람의 피가 발견됩니다. 이는 이미려의 말대로 왕직원 스스로 양첩과 이미려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칼 4자루에 묻은 혈흔에서 DNA를 추출해 조사합니다. 한 자루에서는 장맹과 풍건우, 왕직원의 DNA가, 또 다른 칼에서는 양첩과 이미려의 DNA가 나옵니다. 왕직원은 장맹과 풍건우를 죽인 뒤에는 머리가 새하얘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왕직원은 칼을 바꾸면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경찰은 왕직원이 장맹과 풍건우를 죽인 뒤 범행에 사용한 칼이 무뎌졌다는 것을 느끼고 부엌으로 가서 칼을 바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왕직원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세탁기에 버립니다. 그리고 샤워를 한 뒤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바르기까지 합니다. 왕직원은 이렇게 흉기를 숨기고 도망칠 준비를 하죠. 왕직원이 보인 일련의 행동을 보면 패닉에 빠졌었다고 하기엔 그의 행동은 너무 차분하고 치밀했습니다. 왕직원의 심리 변화는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왕직원은 장맹의 얼굴을 자신의 등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왕직원은 양쪽 팔뚝에 사신과 독사를 새깁니다. 경찰은 사신은 죽음을, 독사는 장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의 마음에 장맹에 대한 원한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2011년 11월 22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은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일 뿐 별 문제 없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왕직원의 변호사는 왕직원이 장맹과 풍건우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왕직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왕직원은 오랜 시간 장맹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다 잃었지요. 장 씨의 가족으로부터 온갖 괴롭힘과 핍박을 받은 왕직원은 극도의 신경쇠약 상태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변호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내세워 관련 문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주장대로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왕직원은 종신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재판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장맹과 풍건우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왕직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양척과 이미려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합니다. 왕직원은 양척과 이미려를 살해하기 전 부엌으로 가 날이 날카로운 칼로 바꾸는 치밀함과 용의주도함을 보입니다. 또한 왕직원의 진술을 다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무시하고 핍박한 것은 장맹과 풍건우이지 양첩과 이미려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죠. 재판부는 이에 왕직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해당 판결이 언론을 통해 중국과 싱가포르에 알려지자 싱가포르 국민들은 장맹과 풍건우 사건에서 왕직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것을 두고 싱가포르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장맹과 그녀의 딸 풍건우의 몸에만 모두 93곳의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사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형은 너무 지나치다며 왕직원 역시 항소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왕직원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 왕직원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출한 자료 역시 왕직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장맹, 풍건우 사건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해당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양첩의 딸 이미려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싱가포르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몸에는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는 듯 많은 흉터가 남았지만 무사히 학업을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